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3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강의 계획서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자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어떤 이제 시험의 스타일 같은 것들,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들 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조직론도 마찬가지로 그 화봉검사하는 시간을 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6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6시 25분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나눠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한 6시 20분까지는 이제 착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해 주시는, 이제 질문해 주시는 루트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메일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카카오톡은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거의 좀 강의 준비를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강의 준비를 해서 잘 못 보거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그 카톡을 좀 잘 못 보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계속 노트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빨리 답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의 목표도 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조는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과목들도 다 똑같이 100분을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그 스탑워치에 거꾸로 가게 만드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95분을 저는 이제 맞춰놓고 95분이 끝나면 이제 그 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이제 안 되니까 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이 이제 100분이라면 95분을 두고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는 더 줄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95분부터 해서 한 90분까지 이렇게 좀 줄여 나가면서,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때 느꼈던 거랑 실제로 시험에서 느꼈던 거랑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써야 되는 분량에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 문제와, 그러니까 난이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답안의 분량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체감하는 어떤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느꼈냐면, 모의고사 때는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보다는 쉬운데 라는 생각을 좀 전반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는 조금 이제 굉장히 뭐 거의 최상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4과목 다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실제 시험이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느껴졌고,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인사, 경조 둘 다 시험 문제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쉬운데? 라고 아마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수준이라고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의 분량도 저는 이제 4과목 다 너무 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3기에는 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친 그 과목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저는 법 과목이 되게 이제 좀 어려웠어서, 노동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행정은 저는 심지어 3기에는 시험을 응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 끝나고 와가지고 수업도 안 들었어. 시험도 안 보고 수업도 안 듣고 그냥 난 혼자서 해야겠다. 그래도 그냥 믿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노동법도 저는 이제 그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수진쌤 들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못 써요. 다 못 쓰고,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융성봉 강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답안의 분량이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맞습니다, 모의고사는. 근데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기는 절대 현실 불가능,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답안을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된다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야, 뭐야, 너무 쉬운데? 이거밖에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좋다. 너무 이제 짧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느낌이 오히려 들 거야.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짧은 답안을 쓸 수밖에 없어도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뭐였다? 변별력을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다 써야 돼. 일단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간이 이제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쟁만 빼고, 행쟁은 제가 중간에 실수한 걸 깨달아서 걔를 이제 다시 복구하느라 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다른 과목들은 이제 너무 부족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좀 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6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본 검사하는 시간도 들여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조절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시간 조절이 어려운지, 아니면은 개념 현출에서 이게 뭐가 버퍼링이 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잘못 읽는, 습관적으로 뭔가 이제 잘못 읽는 그런 어떤 이제 오류를 자꾸 범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시험하고 이제 시도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6회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인사도 제가 암기를 계속 아까 전에도 강조를 했었죠. 경조는 특히나 암기를 못하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본인이 지원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훨씬 더 암기의 어떤 이제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경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개념을 이제 기계적으로 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파트별로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이 1기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거, 그리고 앞으로 보실 모의고사에 써야 되는 개념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모든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모의고사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외워두시면 앞으로 보실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것도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이제 모의고사의 개념, 서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인사도 경조도 3기 마지막 날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유용하게 잘 써서 이거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직 이제 최종본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3기까지 우리가 풀어본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셨던 것들은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거 이제 지금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하루에 2장, 3장 정도 이걸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이제 좀 뭐 시간을 내서 반복적으로 이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사는 사실은 저는 진짜로 이제 뭔가 그 암기의 부담이 좀 적었는데, 경조는 이거는 이제 생으로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조는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좀 이 쟁점들이 되게 공평하게 나한테 이렇게 이제 잘 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와닿지 않고 좀 잘 와닿지 않는, 암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암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료처럼 똑같이 저는 이제 타이핑을 쳐서 그거를 다 모아놓고 안 헤어지는, 마지막까지 안 헤어지는 개념들은 이렇게 똑같이 타이핑을 쳐서 그거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거든요. 그리고 또 안 헤어지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를 따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쉬워요. 심플해요. 오히려 경조는 심플하죠. 외워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사실관계를 가지고 뭐 포섭하고 일문 같은 이제 뭐 사실관계, 그래서 이제 뭐 적용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 그것도 외우지 않으면 쓸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여기 지금 6시 3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6시 30분이에요, 여러분들. 30분에 정확히 드릴 거고 25분에 이제 문제를 나눠 드리는 거죠. 그래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그리고 이제 20분 쉬고 이제 쉬는 시간 하고 이제 8시 반부터 이렇게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시험 범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시험 범위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똑같다가 3주 차에는 이제 조직과 집단이 붙고요. 4주 차에는 개인과 조직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까지 좀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집단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단에서. 그래서 집단을 조금 더 지금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개인에서는 조금 덜 나오거든요. 조금 덜 나와서 집단을 조금 더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공평하게 두 번이기는 한데요. 개인보다는 집단에서 조금 더 이제 뭔가 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집단을 조금 더 많이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배점 이제 출제 스타일은 이제 3개의 스타일이 주로 나와요. 첫 번째로는 지난 이제 5년간의 이제 1문을 분석을 해보면 1문이 사실관계를 주고, 그래서 A 조직, 뭐 B 조직, 그래서 뭐 컨설턴트, 뭐 조이서 컨설턴트가 나오고, 뭐 큰 형이 나오고, 뭐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떤 뭐 공기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주면서 이론을 이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느냐를 계속 1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2기에 좀 자주 풀어보셨었죠. 그래서 3기에도 그런 문제 자주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주제들을,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이 암기를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경조는 지문이 길게 나오고요. 분설형으로 나옵니다. 한 문제도 그냥 분설이 안 된 채로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25점짜리를 심지어 이제 4문제로 쪼개고 3문제로 쪼개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이제 문제를 많이 주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문항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95분, 90분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맞춰놓고 문제를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를 역산을 하는 거예요. 역산을 해서 3문제고 50, 25, 25잖아요. 그러면 95분이다라고 했을 때 95분에서 그럼 이제 목차를 잡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목차를 잡는 시간. 근데 저는 경조 같은 경우는 분설이 되어 있으면 목차를 잡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져요. 이거 자체가 목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가 이미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면. 그러면 목차를 잡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마세요. 인사는 목차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인사는 경조처럼 분설이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이제 줄글로 주기 때문에 줄글을 내가 슬래시를 쳐가면서 목차를 잡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중요해. 왜냐면은 구조가 없어버리면 인사는 내가 쓰다가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가 되거든요. 실수를 하거든요.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경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차 잡는 시간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차 5분. 근데 나머지 90분 남아있으니까 90분 중에서 50점짜리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도 50분 정도는 할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에서 한 50분. 이제 40분 남죠. 그래서 40분을 20분, 20분으로 쪼개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계속 봐야 돼, 경조는. 시계를 보다가, 그래서 40분이 딱 남아있으면
1문을 일단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럼 마지노선 어디까지야? 35분 남아있을 때는 진짜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거기서 일단 끊고 다음은 넘어가야 돼. 못 썼어도, 다 못 썼어도. 그럼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전에 한 70분, 한 이제 80분 그때부터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완성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써야겠죠. 안 그러면 이거 완성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경조는. 그래서 1문에서 50분 정도 할애를 한다. 그러면 2문, 3문에 이제 40분 정도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뒤에서 말리지 않게. 그래서 이하 여백으로 끝낼 수 있도록. 경조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하 여백을 못 쓰고 나온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또 경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행정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전날 너무 달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지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컨디션 관리가 안 돼 버리면 마지막에 저걸 못해. 마지막에 저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치명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조는 특히 좀 계속 시간 관리 하시면서 저거 스탑워치 보시면서 훈련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풀어보신 문제 같이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경조는 또 경조도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기 과목에 유난히 좀 취약했던 것 같은데 경조는 제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경조 점수가 한 62.8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62.7점인가 8점인가 요 정도 됐었는데 그때 문제가 1문도 이때 사실관계를 줬어요. 1문이 조직 혁신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조직 혁신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2문인지 3문인지 그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문이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 나왔고 3문이 뭐였지? 3문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 혁신을 제가 거의 막판에 A4 용지 하나에 이게 조직 혁신 4개잖아요. 4개를 A4 용지 이렇게 나눠서 그냥 딱 한 장에 정리될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써봤어요.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만. 근데 그게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조는 너무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얘를 생으로 그냥 이거 기본서 내가 회독 잘하면 쓸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이려고 해야지 이게 마지막에 각인이 딱 되더라고요. 기본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보다가 까먹고 자기가 여기서 어떤 이렇게 결정했던 그 특정의 단어들이 굉장히 마지막에 기억이 진짜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좀 저거를 쓰지 못했을 것 같다. 왜냐면 그때 이제 이 조직 혁신이 한 C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저 문제로 이거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험 모의고사 때. 근데 이제 이게 1문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 C급이라도 이것도 내가 문제에 나오면 뭐라도 비벼 써야 되니까 한 번은 정리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결국에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풀어보고 저는 이제 다 풀었거든요. 다 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써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6번밖에 회차가 6회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써볼 수는 없지만 좀 메인 그리고 시사점이랑 이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은 것 같은 부분들, 좋을 부분들을 이렇게 시트로 정리를 한 번씩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남는 시간이 이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자, 오늘 문제에서는 이제 지문이 나와 있어요. 지문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디테일하게 읽어드리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지문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 쟁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을 선별하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 지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거 자체를 그냥 잘라서 그 쟁점에다가 붙여두셔도 돼요. 이 지문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문입니다. 조직에서 상호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구성원들이 각기 맡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은 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뭐가 동반되냐면, 그래서 일 동그라미 치시고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 라고 쓰세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과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역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따라서 구성원들의 역할은 상호작용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그냥 쭉 읽어보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조직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호작용,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들은 내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케팅팀의 직원이에요. 아니면 뭐 ER팀의 직원이에요. 그럼 나는 우리 팀장님이랑 뭘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의하면서 뭐 보고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감정을 뭐 나누고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일에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내가 달성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과 책임과 의무와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기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역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할의 개념 한번 써볼게요. 역할은 직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패턴이고요. 그래서 쓰세요. 역할은 직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패턴이고, 그러면 직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까지 쓰세요. 직위란 조직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구분을 위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직위란, 포지션이란 조직에서 노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갑을병정, 종업원 갑을병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 해야 하는 노동을 조직에서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란 조직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구분을 위한 것.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과 역할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을 같은 개념으로 두게 되면 일은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업이 완수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일과 역할을 같은 개념으로 두게 되면. 근데 일은 역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만 잘해서 과업만 완수되면 그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가 있었다?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는 수반되는 역할, 그러니까 수반되는 책임, 의무, 그리고 관계에서의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역할을 비교했을 때에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라고 하는 개념과 일은 직무라고 하는, 그래서 직무라고 하는 개념과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입사원의 직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입사원이 뭐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PPT를 만든다든지 라고 하는 일을 생각을 할 거고, 신입사원의 역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팀장님과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잘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팀원들과 뭐 화합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 동그라미 또 칠게요. 역할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역할 동그라미, 상호작용 동그라미, 그리고 감정 동그라미. 역할 동그라미, 상호작용 동그라미, 감정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상호관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관계 유형 동그라미. 그래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을 통해서 뭘 하냐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굉장히 이제 현실상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상호작용인 것이죠. 그런데 역할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상호작용이 또 다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조직에서 노동조합의 어떤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집단에서 하고 있는 양상이 다르겠죠.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역할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나의 감정, 생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이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잖아요. 기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되고, 감정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가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낮추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을 내가 다르게 부여해. 다르게 부여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리더와 멤버 간의 교환. 그쵸? 이게 이제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익스체인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환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를 거 아니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말 그대로 한쪽에서 일방작용이 아니라 저쪽의 작용이 나에게 다시 작용해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다시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과 모든 리더의 상호작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는 어떤 구성원에게 이방인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에 어떤 구성원에게는 이제 파트너십의 역할을 이제 기대하게 되죠. 그것이 리더와 멤버의 관계가 달라지는 어떤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역할과 역할 갈등, LMX 리더십을 한 문제에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 1번 보시면 물음 1번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 같이 볼게요. 자, 물음 1번은 역할의 개념적 정의와 종류를 설명하고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이 4단계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갈등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과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리고 과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도 과정적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과정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과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 이 세 가지 쟁점을 우리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뭘 시사한다 그랬어? 과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단계별로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갈등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갈등이 과정적 개념이거든요. 책에 한번 볼까요? 갈등이 과정적 개념인 거 한번 볼게요. 커뮤니케이션도 볼게요. 일단 갈등의 진행 과정 278페이지 보시면요. 278페이지. 그래서 이 갈등도 보시면 갈등은 4단계에서 표면화가 돼요. 표면화가 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어떤 갈등이 표면적으로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든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기 이전에 사실은 갈등이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 써있죠. 여러분들 필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갈등의 진행 과정을 루이스 폰디의 모델이잖아. 이게 루이스 폰디의 모델인데, 그래서 갈등을 5개의 순차적 단계로 보고 있으면서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조직 내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폰디의 모형을 활용해서 갈등을 분석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갈등을 과정으로 보는 거는 사건이 아니야, 여러분들. 갈등은 사건이 아니야. 사건은 뭐야? 이벤트예요. 한 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걔를 막을 수가 있어,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이벤트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과정이잖아. 그러면 걔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또 써있죠, 여러분들. 안 써있으면 쓰세요. 갈등의 진행 과정 278페이지에 안 써있으면 쓰세요.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써있으면 쓰세요. 과정적 시각이에요. 갈등을 과정으로 보는 거는 과정적 시각이고, 갈등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갈등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각이다.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학자 이름도 여러분들 써두세요.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학자 이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루이스 폰디의 모델이다. 갑자기 학자 이름 나와도. 갈등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갈등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각. 그래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72페이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보시면요.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과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어? 그림 52번에 피드백에다가 별표 치셔야 되죠.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수신자가 받아들여서 송신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중간에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송신자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이제 전달하려는 어떤 의도가 잘 받아들여졌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은 완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위에 그림 52번 그 위에 그래서 위너가 피드백 개념을 첨가시킴으로써 피드백 개념이 첨가된 모형, 그러니까 조금 더 완전한 모형으로 만들었고 커뮤니케이션을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 그래서 과정적인 개념,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의 의도와 해석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능동적인 노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어떤 시사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자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한다? 아, 이것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송신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해석이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구나.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구나.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해지는구나. 라는 시사점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할에서 과정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또 역할에서 보시면 197페이지. 197페이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림 48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48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집단에서 개인의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집단에서 역할이 수행의 과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시사했었죠. 첫 번째로는 역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역할이 알맞게 기대되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지각은 잘 되었어.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할이 과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사점은 역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역할이 과정적이기 때문에 역할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과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역할 갈등이 많이 발생하겠다. 그것은 이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다르다, 갈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 1번에서 2문, 3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다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2문으로 넘어가는 거, 역할 갈등이 있잖아. 그쵸? 3문으로 넘어가는 거, 리더와 멤버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하에게 이방인을 기대하는지, 면식의 상태를 기대하는지, 파트너의 상태를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교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물음 1번에서 우리 아까 과정을 동그라미 치다가 갈등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음 2번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물음 3번으로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책에서 그래서 LMX 리더십 찾아서 한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 한번 보시면요. 347페이지예요. 347페이지. 그래서 347페이지에 역할 형성 이론 있죠. 347페이지에 1번에서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 형성 과정을 통해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아마 이거 우리 수업 진행을 하면서 페이지 수도 여기다가 그래서 써놨을 거예요. 347페이지에 197페이지 써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반대로도 아마 페이지 수가 써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할 문제가 나오다가 LMX 리더십, 역할 문제에서 리더십 문제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분설되어 있는 문제들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안 시켜야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상태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거를 1문으로 낼 이유는 없어요. 한 문제로 낼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잘 모르겠어. 브릿지를 잘 모르겠어. 연결되는 걸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서 조금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모르겠어. 아예 안 써버려. 그것보다는 그래도 배운 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이전부터 계속 관리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어떤 동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를 과정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그래서 집단의 개념과 집단의 중요성을 이제 저는 써줬습니다. 집단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들의 합 그 이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따라서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왜 여러 요인에 꺽쇠 처리를 했냐면 역할이라고 하는 요인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성과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할의 개념, 역할은 직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대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과업을 잘 수행을 해주겠다, 과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떠한 유대감을 나와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책임을 완수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직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역할의 종류는 과업 역할, 이제 관계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역할이 수행되는 과정 있는데,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스템적 관점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은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에 의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수행된다.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자와 전달자를 중심으로 역할 형성에 작용하는 중요 요소와 과정은 4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에서 카츠와 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너무 디테일하면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학자 이름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막 처음 들어보는 학자 이름 갑자기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4단계입니다. 역할 기대에서 전달, 지각, 수행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래서 2문으로 넘어가는 이제 브릿지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역할은 기대되고 수행되고, 근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게 수행을 했어.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할 수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역할 갈등이란 하면서 역할 갈등, 문제는 지금 역할 갈등의 발생원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개념을 정의를 당연히 해줘야죠. 역할 갈등이란 역할 기대와 수행 간에 차이가 생겨서 발생한 긴장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역할 갈등의 이제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저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은 우규창 교수님, 박우성 교수님, 제 교수님 이름 좀 헷갈리는데 그 책에서 이제 보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역할 갈등이 역할 모호성, 역할 무능력, 역할 마찰,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대당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로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역할 모호성, 역할 무능력, 역할 마찰, 다각적 역할 기대와 갈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긴장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할 갈등이 지속된다면 역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네모 아니면 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역할을 통해 상호작용 네모.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 힌트를 줬잖아요. 구성원들의 역할은 그들의 상호작용의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성원들은 역할을 통하여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 어떤 집단에서 리더로 있을 때와 아니면 부하로 있을 때와 굉장히 다른 것을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LMX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브릿지고, 리더십의 개념 써줬습니다. 리더십의 개념. 그리고 리더십의 개념은 어떤 리더십이냐, 그래서 현대적이냐 전통적이냐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개념정이 조금 다르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따 이제 그 자료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의 제가 개념을 써놨어요. 여러 가지 버전의 개념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거 인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근데 이것도 뭐 개인마다 좀 글씨체나 뭐 이제 뭐 자간의 간격이나 그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되게 글자를 크게 넓혀서 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조금 써도 많이 쓴 것처럼 보여요. 제 글씨체로 지금 여기에 이제 3줄이면요. 한 줄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3줄 정도로 쓰여져 있는 거는 이거를 답안에 썼을 때 4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추가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분량 감안하시고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 정의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LMX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꺽쇠 처리했고, 동일한 역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역할을 전달을 하고요. 역할은 뭐의 핵심이다? 상호작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감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기대되고 수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구나. 그게 2번 목차로에서 넘어가자. 그래서 이방인에서 면식, 파트너. 그래서 그레인과 얼빈. 요거는 외워야죠. 그레인과 얼빈. 요 학자들의 이름은 꼭 외워주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 형성 과정을 겪으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면식, 파트너에서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3문은 뭘 물어봤냐,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레인과 얼빙의 모델을 설명을 하고, 각 과정에서 행사되는 리더십의 유형과 그 리더십의 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멤버가 어떤 역할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양자가 교환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환의 질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지고요. 그래서 부하와의 관계가 이방인에 있다면 낮은 교환 관계에서의 리더십. 그래서 재량권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 이양하지 않고 그들은 저성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성과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파트너 관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높은 기대를 그러면서 재량권을 더 많이 허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고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LMX 리더십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번 보시면요. 지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제 길어요. 지문이 긴데 얘를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현대의 기업 환경, 기업 경영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잡성의 증대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규모가 큰 시스템에는 복잡성이 존재했지만 에서 슬래시 한번 치시고요. 과거에도 복잡성이 존재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수십 년간 지속된 IT 혁신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게 되어서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예요. 그러면은 아까 규모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쓰세요. 규모가 큰 시스템의 복잡성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조직이야? 관료 조직이고요. 관료 조직에서 복잡 미치겠는 그 이유가 뭐야? 분화에 의한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막 나누잖아. 일을 나눠버리면 뭐가 나눠져? 계층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수평적, 수직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분화되면서 복잡해지는 현상이 과거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어떤 형용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가지고 복잡해진 거야. 많이 나눠가지고. 그런데 현대에 겪고 있는 복잡성의 성격이 좀 달라져요. 그 왜 달라졌냐? 그러면 네 번째에 복잡성 수준 동그라미 치시면요. 그리고 그 위에 상호의존적 동그라미 같이 치시고 화살표 쳐가지고 오른쪽에 쓰시면 이게 왜 그러냐? 상호의존적 관계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모호성에 의한 복잡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눠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나눠서 복잡해진 거고 현대는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잡성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을 제가 구분 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맥그라스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의 수준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번 슬래시 치시고, 즉 사람들이 처리해야 하는 복잡성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혼자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화에 의한 복잡성에서 이 복잡성은요, 분화된 사람들이 1인분을 잘하면 그거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놨잖아요, 여러분들. 나눠놨고 그 나눈 거를 관리자가 엄청 면밀하게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는 가능했어? 안정적인 환경일 때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규칙에 의해서 일하고 관리자가 통제하고 지시 내리고, 근데 예외가 없으면 그거는 복잡해도 안정적이에요. 예외가 없으면. 복잡한 상태긴 하지만 예외가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맥그라스가 과거와 현대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복잡성의 수준. 그래서 이 복잡성은 뭐냐? 혼자서 처리를 못하는 예외예요, 예외. 근데 그 예외의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그래서 복잡한 조직에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과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 네모 치시고요. 과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 동그라미 네모 치시고, 그리고 거기 쓰세요. 분화된 직무들을 프로세스 단위로 재구성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인사에서 아까 뭐 배웠어요? BPR 배웠죠. 기능식 조직 구조를 유기적이고 신축적이고 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의 프로세스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어떤 환경이 똑같아. 인사에서의 환경, 경조에서의 환경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 혼자서 생각해서 이거를 풀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내가 혼자서 갖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유,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두의 어떤 이제 정보, 모두의 어떤 의견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팀, 그리고 그 팀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 그리고 팀이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모두 복잡한 현대 경영 환경에서 프로세스 단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단위로 유기적으로 조직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이 조직에서 굉장히 적합한 운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답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집단과 팀의 개념을,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8점이니까 간단하게 차이점 설명할게요. 성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목표와 사용 기술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집단이, 그래서 집단이 이렇게 이제 4개를 쭉 비교를 한 결과 집단은 팀보다 더 성과가 낮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즉 집단이 팀에 비하면 개인들의 단순한 합에 그쳐요. 그러니까 집단의 성과는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팀은 합친 거 이상이 시너지를 통해서, 왜냐면 보다 높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조직 단위가 팀인 거죠. 근데 이때 개인들의 합을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팀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팀 유효성 모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유효성 모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두 문제 따셔가지고 암기하세요. 그래서 정황적 영향력, 그래서 팀의 구성, 과정, 변수 있는데요. 특히 그러면 이제 정황적 영향력과 팀의 구성, 요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선택을 잘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원을 지원을 해주면 되고, 합의,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리더십, 보상 체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직이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팀의 구성, 이것도 역시 조직이 결정을 해주면 돼. 어떤 팀을 우리가 설계하자라고 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정황적 영향력과 팀의 구성은 조직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어떤 부분? 과정 변수. 과정 변수는 조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 그래? 공동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자라고 했을 때 조직의 어떤 통제 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플러스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팀 안에 팀 효능감이 생겨야 돼. 근데 이것도 조직이 팀 효능감을 생기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 수준이 적정해야 하고 사회적 태만도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이 지금 정황적 영향력과 팀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이 어찌저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정 변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핵심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 안에 인간들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커뮤니케이션, 팀 효능감, 건강한 갈등, 사회적 태만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더 얘를 조금 더 덧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범 답안이기는 하지만 신뢰가 필요한 이유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쓸게요. 왜 신뢰가 필요하냐면, 자, 2개를 쓸게요. 첫 번째, 상호 신뢰가 높은 조직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신뢰를 하고 있다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구성원간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신뢰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이제 살을 붙여주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의 형성 요인을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2-3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뢰의 개념 한번 보시면 신뢰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의 개념.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 대상이 신뢰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리라는 주관적 기대를 근거로 자신을 취약한 상태에 두려는 자발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냐면 위험이에요. 위험성이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건 뭐 꼭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일까 여러분들? 신뢰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험이냐면 이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자기가 악의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선의에 의해서 행동했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자기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 이 위험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날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 위험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닌 거는 신뢰가 아니야. 그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배신해도 자기가 잃을 게 없거나 얻을 게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어떤 이해가 일치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어떤 신뢰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 저 사람 날 배신할 위험이 없거든.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신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주 약간이라도 저 사람이 나의 이해에 반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는 게 생겨버려. 그런 경우에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의해서 선한 의지 큰 이익을 저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배신하면 저 사람이 이익이 많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험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대상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리라는 주관적 기대를 근거로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내 이해에 부합하고 자기의 큰 이익을 포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익을 포기하고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할 것 같아? 누구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신, 왜 맨날 배신할 거야? 나의 큰 이익을 이런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저 사람의 감정이 소중할 때, 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때,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기회주의, 그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해에 부합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의 감정과 안녕을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 유대감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그러니까 신뢰자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나의 이해, 신뢰자, 나의 이해, 부합. 그래서 감정적 유대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나의 감정이 저 사람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주관적 기대를 근거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나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리라는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취약한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냐면 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는 이제 신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저 사람이 뭐 위약금이 한 100억을 물어야 돼. 그거는 신뢰가 아니죠. 계약인 거죠, 계약.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언제라도 날 배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야. 그거는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능력, 호의, 성실성, 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5가지 요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에는 장기 신뢰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팀 성과를 위해서는 이제 5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아진 현대경영 환경에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과업과 과업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상호 의존이 필요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팀과 팀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신뢰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필요하다. 팀과 팀 간의 신뢰, 팀 구성원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도 보시면 여기 이제 지문이 이제 있는데 지문을 읽어보면 캐논은 사람과 동물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한 연구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상황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을 칠 것인지에 대한 적응적 반응을 하게 된다고 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은 갑작스러운 위험 자극에 대해 자기의 행동 반응을 선택해야 하는 적응적 반응을 하면서 이러한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처음 언급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지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자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저는 옮긴 건데 얘를 한 줄로 제가 줄여드릴게요. 스트레스 이꼴 적응적 반응을 수반하는 위험 자극이에요. 위험 자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는 위험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자극인 건데 그 자극에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을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거를 도망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적응해.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위험성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위험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발생하는 어떤 이제 그 심리적인 긴장감의 상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회피하고 누군가는 직면하고 누군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적응적 반응을 수반하는, 사실은 그런데 뭐다? 스트레스는 자극인 거예요. 자극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위험하다, 이거 불안하다 라고 느낄 만한 자극인 거죠. 그러니까 기쁜 자극이 아니라 위험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불안한데? 라고 느낄 만한 자극인 거고,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위험한 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 그거를 다 스트레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자, 모범 답안을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개념에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 자극이. 그러면은 이 개념에도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아까 풀어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쓸까요? 직무와 관련된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 자극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이 외부 자극이 나한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래서 나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자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위험 자극. 근데 그게 직무와 관련해서 위험한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요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 또는 그 직무의 성과가 너무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처리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그 직무가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나에게 불이익이 너무 크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이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극이 나에게 어떤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근데 이 긴장감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래서 반응 동그라미 치시고요. 반응.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적응 반응, 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직면하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제가 껍질 처리해놨잖아요.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이 나에게 어떤 긴장, 불안, 이러한 상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개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를 8점으로 이제 직무 차원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차원의 원인으로는 직무 요구, 그리고 직무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직무 통제라고 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직무 차원의 원인이 직무 요구가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직무 통제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는 태도와 행동에, 그러니까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카라섹. 이거 이제 학자 이름 잘 기억하자고 했죠. 그래서 카라섹의 요구 통제 이론에 의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즉, 직무 스트레스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성과를 저해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양면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양면성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그리고 넘버링 2번에 상호작용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그 밑에 제일 밑줄에 3줄. 이에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은 직무 요구와 직무 통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리 방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1번 특징은 양면성이잖아요. 양면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카라섹의 이론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써봐라 하거든요. 관리 방안.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방향, 목표, 관리의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양면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나치게 낮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의 스트레스가 너무 낮아도 사실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목표, 관리의 목표를 처음에 써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양면적인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인데요. 그런데 카라섹의 직무 요구 통제 모델은 뭐였다? 얘는 요구를 줄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요구보다는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요구와 자원의 비교를 통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구와 통제 권한, 그리고 또 요구와 통제 권한.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구가 통제보다 클 경우에는 얘는 적정하지 않아요. 얘는 디스트레스죠. 부정적인, 적정하지 않은. 그런데 요구가 커. 근데 요구보다 통제가 훨씬 클 경우에는 걔는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는 적정한 스트레스이고 유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스트레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게 어때 보여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있겠죠. 나도 사람인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쵸? 매주 내가 금요일까지, 사실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이제 자료를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하루 쉬어요. 하루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저는 일을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데드라인이 크고 압박감이 굉장히 중대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볍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요구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통제 권한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 방식, 내가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이 누가 저한테, 저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365일 감시하는 게 아니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통제 권한이 훨씬 더 크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 직무 요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카라섹의 요구 통제 이론은 상호작용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방안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직무 요구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통제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펙터에 의하면, 이것도 학자 이름 기억해 보세요. 스펙터에 의하면 직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그래서 자율성, 1번 동그라미에 자율성 네모 치시고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직무로의 재설계 꺽쇠 처리해놨는데 거기다가 화살표 하세요. 그러니까 직무 자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 참여적 의사결정, 네모 치시고요. 참여적 의사결정.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권리를 확대한다에 화살표 쳐버리세요. 거기다가 그냥 꺽쇠 처리하세요, 여러분들. 권리를 확대, 꺽쇠 처리.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 그래서 직무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참여에 의해서 참여적인 어떤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되면은 직무에 의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자체, 그러니까 요구가 높아서 생기는 스트레스 자체가 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감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문이 있습니다. 1-3문. 1-3문은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방안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관리 방안도 있지만 조절 방안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 그래서 산문 보시면 그러나 스트레스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동태적인 상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환경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만약에 사회적인 지지 아니면은 뭐 A형 통제 성격, A형이 아닌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그거를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스트레스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에서 조절 방안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슐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조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자기 존중심, 조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편한 거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문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경조는 그 모의고사 페이퍼를 이제 굳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3기에 와서는 어떤 이제 뭐 기출문제가 있어서 드리기보다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냥 다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풀고 있고, 그리고 인사는 이제 어떤 맥락이 중요한데 경조는 암기를 잘 하고, 암기를 잘 하면 그 브릿지가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숨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페이퍼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스트레스 문제는 이제 경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지사에서 나와서 요 정도로 준비하시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풀어보고 더 이 이상으로 더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리 방안, 조절 방안 요 정도면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또 암기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그 이제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이제 시트를 한번 보시면 집단 파트 이제 책 쪼개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의 개념 있어요. 빈칸되어 있는데 빈칸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번 써보세요.
한번 다 써보시고 그러면 좀 생각보다 잘 안 써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책을 보고 정리를 하세요. 책을 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써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3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쓰고 외우고예요. 내가 쓴 걸 외워. 그러니까 내가 쓴 걸 외우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쓴 걸 외우라고 하냐면 내가 쓴 걸 외워야 나중에 그걸 또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기본서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지금 기본서는 너무 문장이 복잡하고 키워드도 많기 때문에 내가 추려내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외울 때.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방 외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외운 걸 써. 외운 걸 쓰고 또 외우고 또 쓰고 근데 그러면서 문장을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집단의 개념은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데요. 오늘 드렸던 이 LMX 리더십 있잖아요. 1문의 첫 번째 목차 집단의 개념과 중요성이 있어요. 요대로 써보시는 거죠. 요대로 그냥 개념과 중요성 같이 간단하게 러프하게 이제 써보시는 거고 그리고 상황적 특성에서 이제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 지금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역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개념, 내용, 시사점 이렇게 있거든요. 개념과 내용과 시사점. 그러면 시사점만 제가 빨리 짚어드릴게요. 개념과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 있기 때문에 책 보고 정리하시고요. 시사점을 간단하게 빠르게 짚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빠르게 한번 써보세요. 규모의 시사점. 여러분들 규모의 시사점은 뭐냐면 규모에서는 소규모와 대규모 집단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 그러니까 시사점은 어떤 결론이 있고 그거를 조직 관리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라고 하는 걸 시사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결론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가 시사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시사점이 그래서 뭐냐면 소규모냐 대규모냐를 결정하는 거는 절대적인 장단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의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가적인 과업을 할 건지 그래서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소규모와 대규모 집단의 규모를 결정하자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규모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래서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집단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집단의 규모를 정하자라고 하는 시사점이고요. 그리고 응집력. 응집력이 관리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었냐? 응집력이 비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응집력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되는 상황 뭐 있었어? 3개 써보세요. 고려해야 되는 상황. 쓰는데? 그쵸. 3가지 뭐였냐면 조치가 있었어요. 리더십. 적절한 리더십이 있어야 됐고 높은 성과 규범이 있어야 됐고요. 집단 목표와 조직 목표가 일치하는 어떤 상황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단 응집력이 높은 게 유리했죠. 그래서 적절한 리더십이 있었고 높은 성과 규범이 있었고 집단 목표와 조직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응집력이 높으면 성과가 높아졌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됐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응집력이 과다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응집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응집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요소가 동질성, 안정성, 규모, 정신적인 지원, 집단 성과 규범을 만족하는 정도, 성공 경험의 공유라고 하는 것들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양성의 시사점은 이것도 2개예요. 첫 번째, 다양성에는 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도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됐다?
인지적인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의 순기능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이 다양화되면서 창조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게 그게 순기능이었는데, 그러면 이 순기능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다양성이 어떤 상태여야 됐다? 그냥 성별만 다른, 근데 생각은 똑같아. 어떤 외모가 다 달라, 지역이 다 달라. 근데 생각은 다 똑같아.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야 되냐면 인지적인 다양성. 생각이 달라야 돼. 경험이 달라야 돼. 의견이 달라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단순히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뭔가를 준수하기 위한 상태로 기계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포용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굉장히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창조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순기능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다양성 확보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포용. 그래서 포용이라는 단어 제가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그냥 그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을 합니다. 물리적인 병합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집단 발전 단계랑 엮어서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집단 발전 초기 단계, 그러니까 격동기였어요. 집단 발전의 초기 단계, 격동기에서는 그들이 이질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여전히 이질적인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 격동기의 단계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규범 보시면요. 규범은 내용이 규범에도 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규범의 기능은 뭐였냐면, 일단 규범은 행동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개인한테 규범을 알려줘야만 이 사람이 눈치를 막 보다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게 규범의 기능이에요. 개인에게는. 그래서 개인에게 기능은 집단을 이해하고 조직 내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준거 기준이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에 가서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들을 찬찬히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이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그게 규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뭐가 필요해? 집단을 유지하고 존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행동을 유도하려고 규범이 필요해요. 그게 규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 입장에서 규범이 필요한 이유랑 집단 입장에서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나눠서 써드렸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규범의 기능은 뭐냐면 업무를 완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게 기능이고요. 그럼 규범의 역기능은 뭐다? 이 행동이 적절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열하도록 하는 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상실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해서 답습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규범이 하는 일인 거죠. 역기능인 거죠. 그래서 시사점은 결국에 뭐야? 수능. 뭐에 대한 수능이야? 조직이, 집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범에 수능해야 돼. 규범에 대한 수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규범에 대한 뭐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뭐도 필요해요? 규범을 적절한지, 규범에 대한 어떤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일탈, 그쵸? 규범에 대한 수능과 일탈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썼어요. 우리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수능과 일탈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범의 기능은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 그런데 규범의 역기능은 개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을 순응하는 한편 일탈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할 오늘 시사점 여러분들 보셨죠? 정리하시고요. 지위의 시사점은 첫 번째, 지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공식적인 지위와 그가 개인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적인 지위를 일치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지위도 역시 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직에 알맞은 지위 정도를 또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럼 지위의 기능이 뭐였냐? 기능 두 개였거든요. 첫 번째, 모호성을 없애줘요. 확실하다라는 거죠. 지위의 고하가 높아.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또 지위의 기능이었어. 나도 언젠가 더 높은 지위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역기능이 뭐였다? 경직성.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벗어나는 식으로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역기능이 또 뭐였다? 동기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 지위에는 못 가겠구나. 오히려 반대로 동기를 자극하는 한편 동기를 저해하는 것이 이 지위의 역기능이었죠. 그래서 지위를 우리 조직에서 수평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경직적이고 수직적으로 지위를 유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어떤 상황에 알맞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위가 우리 조직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번 정리하시잖아요. 그럼 얘는 잘 안 까먹습니다. 왜냐면 크게 봤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았고 시사점까지 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